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외신들은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퀄컴의 실적 호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스마트폰 칩의 판매 호조로 오늘 퀄컴의 호실적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이 잘 활성화되면 될수록 먹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련된 산업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본 기업입니다. 기존에 PC 시장에서 인텔이 최강자였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퀄컴이 최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계속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만큼 이 퀄컴의 지배력은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퀄컴이 이번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도 4분기에는요. 스마트폰 칩 판매 호조 덕분에 여러 가지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매출 같은 경우에는 9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인 95억 달러보다 무려 4억 달러 이상 많았던 숫자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퀄컴이 이번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수익도 좋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7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2.37달러를 비트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퀄컴이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주가가 무려 하루 사이에 10%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파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이 저조한 데다가 이 AI 칩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핵심 AP 칩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도 반도체 칩을 만들지만 이 스마트폰 칩만큼은 퀄컴에 대한 칩을 계속 써야 된다라면서 바로 직전입니다. 이 애플에서 퀄컴의 칩을 2년 더 연장해서 쓰겠다라는 발표도 한 바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았는데요. 세계 최초의 AI 폰을 지향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칩 중에 삼성이 자체 개발한 칩도 있지만 결국에는 퀄컴이 내놓고 있는 스냅드래곤 칩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이 되는 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스마트폰 2대 기업의 핵심 칩으로 쓰이고 있는 퀄컴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칩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퀄컴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다만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이 재고 이슈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기사인데요.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 픽미업에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 속에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중에 무려 46%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어제 주가가 37% 급락했습니다. 2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큰 만큼 은행들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들도 있는 반면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금융사들도 있는 편인데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뉴욕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의 그 원인을 놓고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종 마감 기준으로는 37.64%가 빠졌고요. 장중에는 46%,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시즌, 실적 발표 영향이 무척 컸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하기로는요, 2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이익이 점쳐졌었던 이 기업이요. 실제로 발표한 것은 2억 5,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너무나도 큰, 완전히 반대된 숫자가 발표된 것인데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못 미친 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러한 실적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요, 1년여 전쯤에 계속해서 화제를 모았던 지역 은행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미국의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지역은행이 있었는데요. 이 은행도 부실화의 공포 그리고 어려움 끝에 결국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였는데요. 이 인수로 인한 부작용, 이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유도 이번에 실적이 부진한 것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실적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다는 문제였다면은 지금 또 지적되고 있는 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기업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의 부동산 부실 이슈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역은행에 한 번 더 타격을 입힌다면요. 이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은행들로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 NYCB의 쇼크로 인해서 이 스파이더 S&P 지역은행 ETF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무려 6% 이상 빠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급락 배경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이번에는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앨런 미디어 그룹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입니다. 최근에 OTT가 미디어 시장을 제패하면서 경영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인데요. 자, 이번 인수권에 좀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M&A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케이블 TV나 공중파 채널들 역시 현재 사업이 어려움이 커지자 이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사실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 예전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로고가 어떤 로고인지도 잘 아실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5대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요.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미디어 그룹이죠. 앨런 미디어 그룹에서 다시 한번 이 파라마운트 인수에 뛰어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과연 이 기업을 어디가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앨런 미디어 그룹이 제시한 인수 가액은요, 약 143억 달러고요. 한국 돈으로 19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채까지 모두 인수할 경우 이 투자 금액만 무려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40조 원이 들릴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 브랜드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앨런 미디어 그룹, 사실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합니다. 저도 잘 알진 못했던 기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선 여러 지역 케이블사들을 사들이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파라마운트 그룹의 산하 그룹이죠. 뱃미디어 그룹을 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이 파라마운트에 대한 계속되는 구애가 이번에도 성공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미디어 산업 그리고 국내의 미디어 산업도 이 OTT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국내 OTT 기업들도 이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케이블 TV 유료로 돈을 내면은 계속해서 방송을 틀어주던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의 급변하는 분위기가 현재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5대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프로풋볼이죠. NFL 같은 스포츠의 중계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뉴스 채널로는 CBS 그리고 OTT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이름도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영화 탑건 그리고 대부,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로 알려져 있는 IP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파라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과연 이 파라마운트 그룹을 어디서 인수하느냐, 그에 따른 향후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는 계속해서 관심일 것 같고요. 자, 미디어 산업,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까지 해서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SNS를 비롯해서 여러 미디어 연계성을 감안해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아마 향후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를 둘러싼 기사 내용 마지막 소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